밝혔습니다. 아이들의 1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두 손을 맞잡고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입니다. 그동안 남북 북미 관계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1년 전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 여정의 중대 전환점이 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 1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이병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 행사. 남북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역대 대통령들의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군사 분계선에서, 함께 심은 소나무 앞에서, 그리고 함께 걸으며 대화했던 도보다리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중국 음악가들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의 노래 이매진으로 분위기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등 판문점 선언이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평화의 새 시대를 기도했습니다. Attraverso sforzi pazienti e perseveranti, la ricerca dell'armonia e della concordia può superare la divisione e la contrapposizione. 정부는 북측의 1주년 기념 행사 계획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끝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시민들도 손에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500km 비무장지대를 따라 20만 명의 인간띠가 만들어졌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평소엔 들어갈 수 없던 민간인 통제구역.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안으로 시민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만 더 바쁘게 가주세요. 임진각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4,700여 명의 시민들이 손을 맞잡고 평화를 기원하는 인간띠를 만듭니다.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북쪽 땅을 바라보면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상징하는 14시 27분이 되자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박수와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평화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잘 참여해서 너무 재밌었고 전쟁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고 철조망 앞에 헌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평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저희는 아주 작은 참여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도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서쪽 강화에서 동쪽 강원도 고성까지 500km 구간에 20만 명 넘게 참여해 인간띠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손을 잡아서 서로 연대하고 평화를 위한 잔잔한 민들의 어떤 함성이랄까요? 끊어진 남북 철길 앞에서 이루어진 평화의 소녀상 세우기와 학생들의 신나는 단체 율동까지 4.27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은 평화를 간절히 바라며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일제히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평가하긴 했지만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방러 일정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2박 3일간의 방러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과 관련한 위원장 명의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불멸의 대외 활동 업적을 이룩하시고 조국에 무사히 돌아오신 대신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7,500자 분량의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요점은 지난 1년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음에도 미국의 압력으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은 실로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 이행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남 압박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사자다운 방식으로 미국을 설득해라. 그리고 진정하게 남북 간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말로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공표한 상황에서 북중, 북러 관계 강화와 동시에 남북 관계를 매개로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고민이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신실크로드 경제협력 1대1로 회의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무려 120여 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지막까지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했는데 나름 상당한 세를 과시했다고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이번 1대1로 회의를 통해 상당한 세 과시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려 126개 나라와 2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초대형 행사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의 마지막까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我们一致支持开放、廉洁、绿色发展，反对保护主义。 이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각국 정상급 인사 40명이 참석한 원탁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Никто не хочет ника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Никто не хочет никаких торговых войн. Ну, кроме, наверное, тех, кто инициирует эти процессы.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에 응하면서 동시에 중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벨트를 추진함으로써 자존심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회의 기간 6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 원이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 체결 성과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这些成果充分说明，共建“一带一路”应潮流、得民心、惠民生、利天下。 하지만 빚더미 함정 외교라는 미국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또 중국 내 빈부격차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대외 확장 정책에 쏟아붓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힘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독재 타도란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국회로 돌아와 민생 현안을 처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외 집회입니다. 한국당의 상징색인 붉은색 카페 뒤를 걸어 나온 황교안 대표. 지난주보다 더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수령국가입니까? 법치가 무너진 나라. 독재 아니고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는 좌파 독재로, 한국당의 저지는 그 독재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 심판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런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그들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지난주와 달리 나경원 원내대표는 애국시민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독재타도 헌법수호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주보다 집회 참석 인원이 더 늘어 5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을 무시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폭력과 불법 행위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부족했던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또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닌 국회라면서 의사 운영의 정상화와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은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두고 한국당이 끔찍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틀 동안 극렬 대치로 정치가 실종됐던 국회는 오늘은 소강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비상대기조를 짜서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데 민주당 등은 주말 새 숨을 고르고 다음 주 초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세um 기자입니다. 총동원령을 내린 장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당은 국회 회의실 점거를 이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수납장과 의자 그리고 당직자들이 2중 3중의 차단막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기습적으로 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국당은 24시간 회의실을 지킬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비상대기조를 짜서 돌발 상황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당장 오늘 내일 움직이기보다는 다음 주 초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포괄적으로 또 개괄적으로 그런 여건 숙성은 다 갖춰져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날짜만 정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바른미래당 상황도 이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산되게 했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오늘은 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 방해 말라면서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등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면 선거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원 숫자가 채워집니다. 민주당은 회의 방해로 20명이 고발당한 한국당이 더 이상은 힘으로 회의를 막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한국당은 의원 전원이 고발을 당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해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의당도 모레 회의를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um입니다. 요즘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갑자기 비싸졌다고 느낀 분들 많으시죠? 기름값이 1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생산국에 증산하자고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일단 주춤했는데 국내 유가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30원이 넘습니다. 많이 올랐고 한 2,000원, 3,0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완충하면 전국적으로 기름값은 10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값은 일주일 만에 리터당 평균 18원 가까이 올라서 10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달여 만에 리터당 99원이나 비싸진 겁니다. 국제유가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난 22일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유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얘기했고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3% 정도 급락했습니다. 석유 수출국들이 실제 증산에 나선다면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오펙의 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국내 유가도 좀 안정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데는 2주 이상 걸리고 다음 달부터는 한시적으로 내린 유류세도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최근 맥주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는 미 공익연구단체의 주장 때문에 수입 맥주 마셔도 되는 건가 불안하셨죠. 식약처가 안심해도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맥주에는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맥주 40개, 와인 1개 제품 등 41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논란이 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밀러와 찡따오, 기네스, 버드와이저, 삿포로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맥주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온 미국 공익연구단체 PIRG가 검사한 20개 제품 중 국내로 수입된 11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된 시험법인 질량분석법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이 시험법은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정확한 분석법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시작처는 지난해에도 국내 유통되는 맥주를 수거해 검사했는데 역시 글리포세이트는 검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농약회사인 몬센토가 생산하는 제초제의 일종입니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해외에서 보리나 밀 등을 재배하며 사용한 제초제 성분이 맥주에서 검출됐다는 정보가 알려지며 국내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작처는 당초 다음 주 초쯤에 수입 맥주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자 일정을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중고등학교 교실에는 교생 선생님, 그러니까 교육 실습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교생들이 다는 명찰에 이들의 출신 대학이 적혀 있어 학벌주의 조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한 고등학교에 교육 실습생으로 나간 사범대생 임모 씨. 모교 후배들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명찰이 문제였습니다. 출신 대학 노출이 싫어 일부러 명찰을 떼고 다녔지만 다른 동료 교생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과목이나 이름보다는 아무래도 학교 이름, 대학교 이름을 붙여서 뭐 KDSM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는 그냥 학교 이름 안 밝혔으니까 그냥 이름으로 부릅니다. SNS에 교생 실습이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상당수의 교생 명찰에 대학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명찰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실습 나가는 학생들에게 지급합니다. 어떤 좀 학교의 교명을 달고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학교 홍보 차원에서도 그런 거로 이제 이름을 넣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찰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건 교생뿐이 아닙니다. 같은 선생님인데 혹시 대학교 이름을 넣어놔서 소위 말하면 약간 학벌주의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애들이 암묵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교 이름을 일단 쓰는 거는 좋지 않다 생각해요. 민간 기업조차 학벌과 지역 차별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요즘. 출신 학교를 고스란히 드러낸 교육 현장의 관행도 이젠 바뀔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탄광을 빗대 공항의 막장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승객들의 수화물을 처리하는 컨베이어 벨트인데요. 여기서 일하던 50대가 폐암으로 처음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면 그럴까요?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자 하얀 쓰레기와 검은 먼지가 가득 모입니다. 실내는 날아다니는 분진 천지입니다. 제대로 눈을 떼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떨어지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생겨난 분진들입니다. 노동자들은 지하라 환기도 제대로 안 돼 굴 속에서 일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코를 이렇게 풀고 이러면 그냥 시커먼 먼지. 제가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을 집에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기들 옷이랑 같이 빨 수가 없기 때문에. 인하대병원이 분석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입니다. 측정 장소 4곳 중 2곳에서 발암성 물질인 기타 분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한 곳에선 2배 넘게 측정됐습니다. 이곳에서 17년간 근무해온 50대 노동자는 결국 폐암이 생겼고 지난달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한다면 이제 암 발생에 대한 가능성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청인 인천공항공사는 폐암 환자의 경우 공항 근무 전에 했었던 용접 업무가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업장의 분진량도 기준치 미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어 산재 판정서를 보면 일부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그 폐암 발생 물질에 대한 노출수는 낮다고.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장 노동자 등 460여 명. 첫 산재 판정이 나오면서 분진 대책 요구가 거세지자 공항 측은 비로소 환기시설을 더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해 타워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에어매트 위에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노모 씨가 타워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동한 119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노 씨는 잠시 뒤 4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게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설정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물전차가 그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이제 체험한 것 같아요. 다행히 구급대가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떨어져 노 씨는 오른쪽 다리만 부러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 씨와 함께 크레인에 올랐던 동료 노동자는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건설사 하청업체가 지난 18일에 지급했어야 할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청업체는 이들이 크레인에 올라가자 곧바로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라간 사람들한테만 오전 중인 28명에 한해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볼모로 흥정을 벌이고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의 여전한 임금 체불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세를 얻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내세워 다양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양예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어요. 유명 인플루언서인 인블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행, 출산 등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담 언니라고 불리는 치유의 유튜브 채널도 비슷합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친근함. 자신의 일상을 노출하며 내가 직접 쓰고 있는 제품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쁜 사람 입으니까 다 더 예뻐 보이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기대심이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친근감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최근 인블리 씨가 판매한 호박즙에 곰팡이가 피면서 호박즙 곰팡이 사건이 불거졌고 치유는 자체 제작이라고 광고한 상품이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제일 좋아하고 많이 샀던 VVIP인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 안일하게 느껴져가지고 피드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업체가 책임을 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인플루언서는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 직결됩니다. 휴먼 브랜드로서 소비자들이 친숙함이나 신뢰감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 인플루언서들. 하지만 비난의 화살도 부메랑처럼 자신의 일상으로까지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어가 대학 입시 제2외국어로 채택되는 등 인기가 높은데요. 올해는 동남아 최초로 한국어 교사가 되겠다는 한국어 교육과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졸업 발표회를 유석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재학생들이 준비한 부채춤으로 시작된 졸업 발표회. 태국에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은 15곳이나 되지만 교사 양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는 동남아에선 처음으로 5년 전 이 대학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 15명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처음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모의 수업.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해봅니다. 음식 주문하기에 대해 문장은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 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약 3만 7천 명으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30%나 됩니다.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원하는 태국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은 가르치는 것은 좋아해요. 그래서 학생에게 한국어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ที่จะสามารถไปสอนหนังสือในประถมและมัธยมให้เขาสามารถรู้และเข้าใจใน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ภาษา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ป็นอย่างดี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119개 교, 해마다 20여 곳씩 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사 양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태국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우따라디스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 야생동물의 안타까운 모습 종종 보셨죠?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 죽은 한 바다새의 사진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크리스 조던의 작품을 유동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형체를 거의 잃어버린 새의 잔해,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들, 병뚜껑에서 라이터까지 새 한 마리가 삼켰다기엔 적은 양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8년 동안 하와이 근처 미드웨이 섬에서 목격한 바다새 엘버트로스의 사진입니다. 암수가 짝을 쳤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아름다운 일상. 하지만 어미에게 플라스틱을 받아먹은 새끼는 이른 죽음을 맞고 죽은 엘버트로스에겐 플라스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생생하게 이제 살아가는 알바트로스들을 보니까 죽은 사진들이 좀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래를 표현한 이 작품은 버려진 비닐봉지를 퍼즐처럼 맞춰 놓은 겁니다. 작가에게 플라스틱은 우리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You also see some artworks that show our behaviors of mass consumption. And when we can really comprehend those, then maybe that is some motivation to change. 플라스틱 쓰레기로 황폐해지는 지구의 현실을 고발하는 사진들은 다음 달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4개 도시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